이봐요, 김명숙 씨. 이게 당신 아들을 위한 길이오. 재벌가의 핏줄을 이런 시골 구석에서 키울 순 없지 않소? 부탁드려요. 제발 돈은 필요 없으니까 우리 태준이만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잡아! 놓으세요! 태준아, 태준아! 이런 식으로 키워봤자 평생 고생만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우린 회장님 명을 따라 당신 아들을 더 좋은 곳으로 보내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한파가 몰아치던 겨울밤, 요양원 근처에서 쓰러진 한 할머니를 통해 40년 전에 진실과 마주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3살 때 고아원에 버려진 주인공. 하지만 할머니의 가방 속에서 발견된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되는데요. 과연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4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그날은 유난히도 추운 밤이었습니다. 한파경보가 내려진 1월의 끝자락, 매서운 바람이 요양원의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을 운영한 지 5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일과였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엔 더욱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창문에 틈이 없는지, 어르신들은 편히 주무시고 계신지. 순찰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려는 찰나였습니다. 요양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골목길 끝자락에서 이상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굴러온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다가가 보았고 그곳에는 한 노인분이 쓰러져 계셨습니다. 바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즉시 제 외투를 벗어 덮어드리고 주머니에 있던 손난로를 꺼내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맥박도 미약했습니다. 양부모님의 사고 이후로 제가 이렇게 긴장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초조했습니다. 그분을 안아 일으키면서 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되어 낡은 가죽 가방이었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느낌이었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혹시 보호자, 연락처라도 있을까 하는 마음에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방 안에는 빛이 바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 제가 있었습니다. 아직 걸음마도 못 댔을 것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지만 목에 걸고 있는 은목걸이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양부모님께서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부터 하고 있던 거라고 하셨던 그 목걸이였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할머니는 누구시길래 제 어린 시절 사진을 가지고 계신 걸까? 그것도 고아원에 버려지기 전의 모습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라도 하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순간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하필 이곳, 제가 운영하는 요양원 근처에서, 하필 제가 야간 순찰을 도는 이 시간에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가방은 여전히 제 손에 들려 있었고 그 안의 사진은 제 가슴 한켠을 쿡쿡 찌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그 얼굴 어딘가에서 저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의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기억의 시작은 고아원입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고아원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제가 3살 때였고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놓여있던 저는 작은 가방 하나와 목에 걸린 은목걸이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목걸이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입니다. 처음 고아원에 왔을 때의 기억은 희미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밤마다 울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으로 계속 현관만 바라보았다고 해요. 선생님들은 제가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를 특별히 돌봐주신 김선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고아원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먹고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저는 늘 조용했다고 합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노는 것을 좋아했고 구석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블록을 쌓는 걸 즐겼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런 제가 걱정되셨나 봅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려고 애쓰셨지만 저는 여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입양을 기다리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2년 동안 여러 부부들이 저를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저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조용하다고 했고, 어떤 분들은 제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누군가에게 또 버림받을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한 부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데려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서류도 준비하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부모님이 입양을 극구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남의 피가 섞인 아이를 드릴 수 없다. 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 말을 우연히 들은 후로 저는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밤이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저를 버렸을까? 제가 잘못한 게 있었을까? 어린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끔은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안아주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늘 희미했고 깨고 나면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고아원에서의 2년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금세 입양되어 갔고 어떤 아이들은 저처럼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저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제 인생을 바꿔놓을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구석에서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밖에서 놀고 있었지만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나중에 제 양어머니가 되실 이미경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블록을 쌓는 것을 지켜보시다가 가끔 블록을 건네주시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다른 어른들과는 달랐습니다. 저를 억지로 웃게 하거나 말을 시키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 주셨을 뿐입니다. 블록으로 집을 만들면 따뜻한 미소로 바라봐 주셨고 제가 만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놀라거나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오셨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오셔서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또 실망하고 가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가져오셔서 조용히 읽어주셨습니다.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강태식 아버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아버님은 무뚝뚝해 보이셨지만 눈빛만은 어머님처럼 따뜻했습니다. 두 분은 저와 함께 블록으로 큰 집을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먼저 블록을 건넸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그때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입양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분은 서울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수입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친척들의 반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분은 단호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에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가는 날 고아원 선생님들이 배웅해 주셨습니다. 김선희 선생님은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안정감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포근했습니다. 제 방도 있었습니다. 파란색 벽지에 작은 책상, 그리고 창가에는 화분도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꾸며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좋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 자주 악몽을 꾸었고 가끔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밤 제 곁에서 잠들 때까지 안아주셨고, 악몽에 시달릴 때면 따뜻한 우유를 데워주셨습니다. 슈퍼마켓 일은 바빴지만 두 분은 늘 저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아버님이 학교에 데려다 주셨고, 저녁에는 어머님이 숙제를 봐주셨습니다.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 가서 피크닉을 했습니다. 소박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제 6번째 생일날입니다. 처음으로 맞는 생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직접 케이크를 만드셨고, 아버님은 제가 갖고 싶어 하던 로봇 장난감을 사주셨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엄마, 아빠, 라고 불렀습니다. 두 분은 그 자리에서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설렘 가득한 시작이었습니다. 새 책가방, 새 운동화, 새로 산 옷들까지 어머님은 제 가방을 준비하면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벌써 학생이 되다니. 그렇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처음 2년은 평탄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반에서 늘 1, 2등을 다투었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잘했고 체육 시간에도 활발했습니다. 입양아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3학년 때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전학생이 왔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우리 동네에서 미용실을 하셨는데 어느 날 저희 슈퍼마켓에 오셨다가 제가 입양아라는 걸 우연히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학부모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잔인했습니다. 버려진 아이, 진짜 부모도 싫어한 아이, 불량품, 이런 말들이 교실 안을 맴돌았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누군가 제 책상에 버려진 강아지라고 낙서를 했고, 체육 시간에는 아무도 저를 팀에 넣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급식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늘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가끔은 일부러 배가 아프다고 하고 보건실에 가기도 했습니다. 화장실에 숨어서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어쩌면 저를 후회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이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오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태준아, 넌 버려진 게 아니라 선택된 거야. 우리가 널 선택했고, 너도 우리를 선택한 거야. 그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아니?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은 더 적극적이셨습니다. 학교에 찾아가 선생님과 상담하셨고, 학부모회에서도 당당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태준이는 우리가 선택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누구든 우리 아들을 괴롭히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누구든 우리 아들을 괴롭히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후로 노골적인 따돌림은 줄어들었고 5학년이 되어서는 상황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반 아이들도 제가 공부도 잘하고 착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서서히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반장 선거에서 제가 뽑히면서부터는 아이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상처도 받았지만 그만큼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게 있다는 걸, 선택받은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시작, 공부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에서 전교 3등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기뻐서 우셨고 아버님은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님이 처음으로 소주 한 잔을 따라 주셨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씀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만 했던 건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의 권유였습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먼저 내 자신을 이겨야 한다.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재미를 느꼈고 결국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검은 띠를 따던 날 아버님은 또 한 번 소주를 따라주셨습니다. 고등학교는 더 치열했습니다. 명문대 진학이라는 목표를 위해 하루하루를 불태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자습을 하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슈퍼마켓 일이 바쁘실 텐데도 어머님은 늘 제가 공부하는 책상 위에 따뜻한 우유와 과일을 놓아주셨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입니다. 심한 감기에 걸려 일주일간 앓아 누웠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밤새 제 옆을 지키시며 이음을 떠먹여 주셨습니다. 열이 나는 제 이마에 수건을 얹어주시면서 아프지 마라, 내 새끼 하시던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인지를. 고3이 되자 부모님은 더욱 조심스러워지셨습니다. 제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하셔서 말씀도 조심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자주 해주셨고 간식도 끊임없이 사다 주셨습니다. 특히 수능 100일 전부터는 매일 아침 된장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어머님은 그게 합격의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수능날 아버님이 처음으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만 그 포옹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어머님은 제 등을 토닥이시며 우리 아들 최선을 다하고 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소식을 받던 날 서울의 명문대학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서로를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동안 두 분이 얼마나 많은 걱정과 기도를 하셨는지를.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1학년 1학기 성적은 학과 수석이었고 2학기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도 구했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받기만 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새벽 일찍 나가셨고 어머님은 점심때쯤 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후 아르바이트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였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아버님이 새벽에 시장에 물건을 떼러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했습니다. 그 화물차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 소식을 듣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택시도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두 분 다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응급실은 차갑고 냉랭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들리는 듯 마는 듯 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두 분이 누워 계신 침대만 바라보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적막했습니다. 친척들이 오긴 했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조문뿐이었습니다. 불쌍한 아이. 이제 어쩌나 이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드셨던 찻잔이 그대로 있었고 아버님의 슬리퍼도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방에는 제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어머님이 써두신 장보기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분을 한꺼번에 잃었다는 것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왜 하필 두 분 다였을까? 왜 하필 그 시간에? 수많은 왜가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슈퍼마켓은 처분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요. 두 분의 보험금이 꽤 있었지만 그건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두 분의 한평생 노력이 담긴 돈이었으니까요. 남은 건 작은 전세금뿐이었고 그걸로 겨우 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부는 계속할 수 있었기에 그것마저도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 겪었던 그 외로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 분이 제게 주신 사랑과 가르침이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그 사랑을 증명해야 할 때였습니다. 대학교로 돌아갔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학업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했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과외도 했습니다. 잠은 하루 4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수업 중간에 졸기도 했고 시험 성적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면 책상 위에 걸린 부모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해내겠습니다.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지하철역 근처의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방은 겨우 1평 반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지만 그마저도 감사했습니다. 밤늦게 귀가할 때면 고시원 아주머니께서 가끔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그때의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학년이 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프로그래밍 실력이 늘면서 학교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고 거기서 받는 지원금으로 생활이 조금은 여유로워졌습니다. 교수님들도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셨고 더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히 김 교수님은 제게 은인과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학과 프로젝트를 맡기시면서 장학금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넌 재능이 있다. 그 재능을 썩히지 마라. 그 말씀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졸업학기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모험을 해볼 것인가. 고민 끝에 저는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의 보험금이 있었지만 그건 마지막까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교수님의 도움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했고 창업 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졸업하기 전 마지막으로 부모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진 꿈에 대해,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대답은 들을 수 없었지만 두 분이 분명 응원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창업은 생각보다 더 험난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금도 부족했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작은 사무실 하나 얻어 시작했는데 그마저도 반지하였습니다. 컴퓨터 2대가 전부였고 직원도 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시작이 될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 사업 아이템은 중소기업을 위한 재고관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했던 편의점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밤새워 코딩하고 낮에는 발로 뛰어다니며 영업을 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계약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부모님 사진을 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전환점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제 프로그램을 써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회사는 작은 식품 제조업체였는데 재고 관리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무료 체험을 제안드렸고 그분은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그 한 달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밤낮 없이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사장님의 피드백을 하나하나 반영했고 직원들의 의견도 꼼꼼히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그분은 제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계약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게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업종의 작은 업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규모가 큰 회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직원을 2명 채용할 수 있었고 1년 뒤에는 사무실을 1층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중요한 고객사의 서버가 다운되어 밤새 복구한 적도 있었고 경쟁사의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세상은 결국 진심을 알아준다.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2년 차에 접어들면서
회사는 급성장했습니다. 직원이 1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로그램도 더욱 발전시켜 물류관리, 인사관리 기능까지 추가했습니다.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저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고민을 해결하려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제가 받아온 도움과 사랑을 돌려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끔 사무실 늦게까지 남아 창밖을 바라볼 때면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는 제법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두 분이 이 모습을 보시지 못한다는 게. 그래도 하늘에서는 보고 계시리라 믿었습니다. 성공이란 게 참 묘했습니다. 한 번 성공의 물꼬가 트이자 기회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들면서 회사는 직원 50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매출은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저를 자수성가 청년 사업가로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도 몇 번 출연했고 경영 강연도 요청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심이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제 성공 스토리를 다룬 기사에서 고아 출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 경제지 기자가 찾아와서 양부모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두 분의 사랑은 기사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오직 제 가슴 속에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였으니까요. 대신 회사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초기의 재고관리 프로그램은 이제 종합기업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했고 대기업들도 우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수출도 시작했습니다. 매출 1000억 돌파를 앞두고 있을 때 문득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돈과 명예는 있었지만 마음 한켠이 늘 비어 있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에서 홀로 야근을 할 때면 문득 어머님이 끓여주시던 라면 생각이 났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아버님의 그 무뚝뚝한 눈빛이 그리워졌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옛 고아원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잠시 차를 세우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노인분이 비틀거리며 걸어가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룬 성공에 대해, 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자리에 대해,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새로운 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요양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요양원이 아닌 정말 사랑으로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을 갚는 길일 것 같았습니다. 산소를 나서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제 삶의 다음 챕터를 드디어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줄 차례였습니다. 요양원 설립을 결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공부였습니다. IT 사업가로서는 성공했지만 요양원 운영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전국의 유명 요양원을 찾아다녔고 노인복지 전문가들도 만났습니다. 때로는 일반 직원으로 위장해 요양원에서 일해보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인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요양원들도 실상은 달랐습니다. 어르신들은 물건처럼 취급되었고 식사도 부실했습니다. 보호자들의 방문이 있는 날에만 친절했고 평소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돈이 전부인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요양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수익성은 뒷전이었습니다. 어차피 IT 회사에서 버는 돈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대신 정말 가족처럼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마치 제가 양부모님께 받았던
그 사랑처럼 말입니다. 부지 선정에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도심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결국 경기도에가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무가 울창했고 근처에 작은 공원도 있었습니다. 양부모님과 산책하던 그 공원이 생각나는 곳이었습니다. 설계도 남달랐습니다. 보통의 요양원처럼 병원 같은 느낌이 아닌 가정집 같은 따뜻함을 담고 싶었습니다. 각 방은 넓게 설계했고 창문도 크게 내어 햇살이 잘 들어오게 했습니다. 거실은 특히 신경 썼습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직원 선발도 까다롭게 했습니다. 경력이나 자격증보다는 인성을 중요시했습니다. 면접 때마다 제가 직접 참여했고 지원자들의 눈빛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요양원 이름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마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이야. 그 말씀처럼 이곳이 정말 마음이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개원을 한 달 앞두고 꿈을 꾸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요양원을 둘러보시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두 분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만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비로소 제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찾은 것 같았습니다. 개원식 날은 긴장됐습니다. 처음 받아들이는 어르신이 8분이었습니다. 대부분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었습니다. 보증금도 받지 않았고 월 비용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마저도 내기 어려우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직원들도 서툴렀고 저도 경험이 없었습니다. 특히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모시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밤중에 배회하시기도 하고 가끔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던 분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김만서 할아버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매일 아침 이 나이 먹고 이렇게 좋은 대접 받을 줄 몰랐네 라고 하시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식사에도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영양사를 2명이나 고용했고 식자재도 최고급으로 사용했습니다. 계절마다 제철 음식을 올렸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식단을 다르게 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에는 직접 가족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원예 치료. 하지만 가장 인기 있었던 건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모두가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3년이 지나면서 요양원은 입소 대기자가 줄을 설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규모 확장을 고민했지만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무작정 크게 키우면 제가 추구하는 가족 같은 돌봄은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대신 기존 건물 옆 부지를 매입해 조금씩 늘려나갔습니다. 20명이었던 입소 정원을 35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제가 모든 어르신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었습니다. 수익은 크지 않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적자 선에서 운영했습니다. IT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분했고 무엇보다 양부모님이 그러셨듯이 진심 어린 돌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할머니의 임종을 지켜드렸을 때입니다. 자식들이 없으신 분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고마워요, 아들,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났기 때문이었을까요? 5년이 지난 지금 따뜻한 마음 요양원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진정성 있는 돌봄을 실천하는 곳으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매달 적자가 나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제가 찾던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부모님이 보시면 뿌듯해 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파가 몰아치던 그날 밤, 그분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체온증 증세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체온이 32도까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저는 할머니의 가방을 들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의식은 없었지만 상태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다시 그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지만 분명 저였습니다.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9년 5월, 제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사진 옆에는 작은 글씨로 태준아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수첩도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바스러질 것 같은 수첩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 키, 몸무게, 그리고 매년 제 생일마다 쓴 것 같은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태준아, 오늘은 내 10살 생일이구나. 태준아, 15살이 되었겠구나. 수첩을 읽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그 긴 세월 동안 저를 잊지 않고 계셨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보내야만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첩 곳곳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으니까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신문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경제지에 실린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갔습니다. 할머니는 우연히 제 기사를 보시고 저를 찾아 나서신 거였습니다. 요양원 근처까지 오신 것도, 이 추운 날 밖을 서성이신 것도 모두 저를 만나기 위해서였을 테지요. 간호사가 와서 할머니가 깨어나셨다고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란 걸 알았습니다. 양부모님의 사진이 들어있는 지갑을 꽉 쥐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태준아, 그 한마디에 40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그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무엇을 먼저 물어봐야 할지, 어떤 이야기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김영숙이었고 제 친어머니가 맞았습니다. 1979년 22의 나이에 저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재벌 기업 후계자였고 둘은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시골 본가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의 지지 속에서 저를 낳고 행복하게 키우고 계셨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저를 보며 하루하루 행복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3살이 되던 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봄날 오후, 저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고 어머니는 빨래를 하고 계셨답니다. 그때 검은색 차 3대가 갑자기 멈춰섰고 까만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잡아요 라는 소리와 함께 2명이 어머니를 붙잡았고 다른 남자들이 저를 안고 차에 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몸부림치며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들은 너무 강했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어머니의 절규뿐. 옹알이처럼 엄마를 찾는 울음은 점점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를 데려간 뒤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아무리 찾아다녀도 저를 찾을 수 없었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들은 저를 멀리 있는 고아원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난 그날 내가 입고 있던 옷이며 신발이며 목에 걸어준 은목걸이며 전부 기억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 간호사가 되어 전국의 고아원을 찾아다니셨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오직 저를 찾는 일에만 매달리셨다고 합니다. 매년 제 생일이면 편지를 썼고
길거리의 모든 아이들을 유심히 보셨답니다. 그러다 작년에 우연히 경제신문에서 제 기사를 보셨다고 합니다. 사진 속 제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보고 알아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찾아 헤매셨고 요양원이 있는 이 동네까지 오셔서 며칠을 배회하셨답니다. 태준아, 미안하다. 널 지키지 못해서.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 의해 강제로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제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특실을 내어드리고 최선을 다해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찾아뵈었고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의 벽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은 제 어린 시절 사진을 모두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3살 때까지의 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양부모님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지, 어떤 분들이셨는지. 이야기를 들으시는 내내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들께 정말 감사하구나. 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동안 쓰신 일기가 있었습니다. 매일 저를 그리워하며 쓰신 일기였습니다. 일기장을 읽으며 저는 그분의 진심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그분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오열하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던 커다란 구멍이 조금씩 메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자주 사과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분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셨고 당신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였습니다. 오히려 저는 감사했습니다. 끝까지 저를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요양원 식구들도 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간호사 생활을 오래 하신 덕분인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도 도와주셨습니다. 양부모님 산소에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는 무덤 앞에 오래도록 큰절을 하셨습니다. 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시며 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이제 저는 3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양부모님과 이제 찾은 어머니. 제게는 이렇게 3분의 부모님이 계신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게 주어진 특별한 축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요양원에 계시지만 이제는 직원처럼 지내십니다. 다른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시고 말벗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저를 도와 행정 업무를 봐주시기도 합니다. 오랜 간호사 생활의 경험이 이곳에서 다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 외가 이야기, 그리고 저를 찾아다니셨던 무수한 에피소드들. IT 회사는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시간을 요양원에서 보냅니다. 어머니가 계시니 더욱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을 대하는 법, 진정한 돌봄이 무엇인지 어머니에게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얼마 전에는 어머니의 제안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가족 찾기 프로그램입니다. 연고가 없는 어르신들의 가족을 찾아주는 일입니다. 아직 큰 성과는 없지만 어머니는 누구보다 열심히 발로 뛰십니다. 당신처럼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양부모님 기일에는 어머니와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직접 음식을 준비하셨고 정성스럽게 차례를 지내셨습니다. 우리 태준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요즘 가끔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고요. 3살의 고아원에 버려진 한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양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40년을 기다려주신 어머니의 사랑. 어쩌면 제가 요양원을 시작한 것도 운명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순찰을 돌지 않았다면 어머니를 다시 잃을 뻔했으니까요. 이제는 압니다. 사랑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도 새로운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도 어머니와 함께 요양원 정원을 거닐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어르신들이 창밖으로 손을 흔들어 주십니다.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이곳에서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다음 장은 어떤 이야기로 채워질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게는 든든한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한순간의 만남이 40년이라는 시간의 벽을 무너뜨리는 순간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양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40년을 하루같이 자식을 그리워한 친어머니의 사랑.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가족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기적 같은 만남과 행복한 순간들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